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운동이 부족한 것, 흡연량, 그리고 치아의 개수. 이 세 가지 중에서 생존 위험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바로 치아의 개수입니다. 국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면 조절 가능한 위험 요인 가운데 치아의 개수가 사망 위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 부족이었고, 세 번째는 흡연량이었습니다. 결국 치아 건강은 운동이나 흡연보다도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치아가 사라지면 제대로 씹을 수 없고, 씹지 못하면 고기나 채소를 충분히 먹지 못하게 됩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면 근육이 점점 약해지고, 근력이 떨어지면 쉽게 넘어지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위험이 커집니다. 결국 치아는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한 기반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마치 수도나 전기처럼 평소에는 그 중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한번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멈춰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종합진료를 담당하며 평소 내과 중심으로 전신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외래에서 수백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치아가 잘 유지된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활력이 있습니다. 원하는 음식을 스스로 씹어 먹을 수 있는 분들은 체력뿐만 아니라 의욕까지 함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먼저 치아가 나빠졌을 때 어떤 심각한 결과가 이어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당뇨나 심장질환뿐만 아니라 전신으로 이어지는 만성염증의 흐름까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잇몸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어렵다는 기존의 생각을 뒤집는 흥미로운 연구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단 3주 동안 양치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잇몸을 지키기 위한 4가지 핵심 방법을 논문 근거를 바탕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께 꼭 알고 계셨으면 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치주염은 단순히 입 안에서만 끝나는 국소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질환이 시작되면 잇몸 속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만성염증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마치 입 안 어딘가에서 작은 불씨가 꺼지지 않은 채 은근히 타오르고 있는 상태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염증은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혈류를 따라 전신으로 퍼져나가며 우리 몸 곳곳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당뇨입니다. 2022년에 발표된 신뢰도 높은 종합분석 연구에서는 무려 35개의 연구 결과를 모아 분석했는데 그 결과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치주염 치료만으로도 당뇨의 대표적인 지표인 헤모글로빈 A1C, 즉 평균 혈당 수치가 3개월에서 4개월 사이에 평균 0.4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오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뇨 치료에서 약을 한 가지 추가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헤모글로빈 A1C, 변화폭은 대략 0.4에서 0.9 사이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해보겠습니다. 조금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잇몸 치료만으로도 약 한 종류를 추가한 것과 맞먹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치주염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경우 아무리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어도 그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상쇄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심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신뢰도 높은 메타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치주염이 있는 분들은 심장질환이나 혈관이 막히는 질환의 위험이 약 1.2배에서 4.4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잇몸에서 시작된 염증이 혈류를 타고 전신을 순환하면서 염증 물질이 직접 혈관벽을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결국 입안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심장까지 번져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치매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중증 치주염을 가진 경우 알츠하이머형 치매에 걸릴 위험이 약 2.85배 높아진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 연구 역시 422만 명을 포함한 대규모 분석을 통해 도출된 매우 신뢰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잇몸에서 시작된 염증이 뇌까지 영향을 미쳐 뇌 안에서도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것만이 아닙니다. 뼈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폐경을 경험한 여성의 경우 치주염과 골다공증 사이의 연관성이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치주염은 치아를 지탱하는 뼈를 서서히 녹이는 질환이고, 골다공증은 전신의 뼈를 약하게 만드는 질환입니다. 결국 두 질환 모두 뼈가 점점 약해지고 무너지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거나 뼈가 약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분들이라면 치주염 역시 반드시 함께 점검하고 관리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질환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흡인성 폐렴입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흡인성 폐렴이란 삼키는 힘이 약해지면서 침이나 음식물 속에 포함된 세균이 식도가 아닌 폐로 잘못 들어가 감염을 일으키는 폐렴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 매우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국내의 여러 요양시설에서 치과 의사와 치과 위생사가 참여하는 전문적인 구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을 때 관리 서비스를 받은 쪽은 폐렴 발생률이 약 39% 낮았고 사망률 또한 약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구강위생관리가 단순한 생활습관을 넘어 생명과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입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폐렴과 사망 위험까지 낮출 수 있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습니다. 박영수라는 60대 남성 환자분이셨습니다. 당뇨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었고 식이 조절도 성실히 하고 있었으며 약도 빠짐없이 복용하고 있었지만 평균 혈당 지표인 헤모글로빈 A1C 수치가 좀처럼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강 상태를 확인해 보았더니 최근 어금니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단단한 음식은 씹기 어려워졌으며 양치할 때마다 출혈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세히 진찰을 해보니 통증이 없어 그동안 참고 계셨던 치주염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치과 치료를 통해 염증을 관리한 뒤 약 석 달이 지나자 식습관이나 약물은 그대로였음에도 불구하고 헤모글로빈 A1C 수치가 점차 감소하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소개한 연구 결과들과 함께 고려해보면 구강 내 염증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꼭 한 가지는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치주염은 단순히 치아가 빠지는 문제가 아니라 전신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염증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 불씨를 과연 끌 수 있을까요? 이미 나빠진 잇몸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부분을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앞부분을 들으시고 잇몸 문제가 단순히 치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으셨다면 그 인식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잊기 전에 저장하는 마음으로 구독해 두시고 공감 버튼을 눌러주시면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께 이 영상이 더 잘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치주염이 전신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렸다면 이미 잇몸 상태가 나빠진 분들은 과연 되돌릴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복이 가능한 단계와 그렇지 않은 단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잇몸 질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치은염으로 잇몸 표면만 붓고 염증이 있는 상태입니다. 불이 막 붙기 시작한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벽이나 기둥이 타지 않았기 때문에 불을 끄면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치주염으로 치아를 지탱하는 뼈까지 손상된 상태입니다. 이는 이미 기둥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불을 껐다 하더라도 손상된 구조 자체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결국 잇몸이 회복될 수 있는지는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불을 끄는 소화기와 같은 올바른 관리 방법을 알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먼저 치은염 단계에서 실제로 회복이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에 독일 연구진이 건강한 젊은 성인 37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쪽 치아만 20일 동안 양치하지 않도록 한 다소 과감한 연구였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 20일 만에 잇몸 출혈이 34% 증가했고 더 나아가 혈액 검사에서 전신 염증 지표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 3주 동안 양치를 하지 않았을 뿐인데 몸 전체의 염증 수준이 올라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입속의 작은 불씨가 전신으로 번진다는 것이 바로 이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연구에서는 이후 다시 20일 동안 정상적인 양치를 재개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잇몸 출혈과 염증 지표가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온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초기 단계라면 올바른 관리만으로 잇몸뿐 아니라 전신 염증까지 함께 안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물론 출혈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비교적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주염은 반드시 출혈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통증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간단한 자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8가지 항목을 말씀드릴 테니 몇 가지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침에 입안이 끈적거린다. 두 번째, 양치할 때 출혈이 있다. 세 번째, 구취가 느껴진다. 네 번째, 잇몸이 붉고 부어있다. 다섯 번째, 잇몸이 내려앉았다. 여섯 번째, 치아 사이가 벌어졌다. 일곱 번째, 단단한 음식이 씹기 어렵다. 여덟 번째, 치아가 흔들린다.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건강정보 자료에서도 제시된 치주염의 대표적인 신호들입니다.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위험 신호일 수 있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사람은 알아차린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태가 심해진 뒤에 치과를 찾게 되면 뼈가 손상되거나 잇몸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치주염이나 치은염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잇몸을 지키는 4가지 핵심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든 내용은 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4가지 핵심 방법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치간 칫솔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반 칫솔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칫솔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칫솔만으로는 닿지 않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쉽게 상상해 보십시오. 칫솔은 치아의 겉면을 닦는 큰 길 청소와 같습니다. 그러나 치아와 치아 사이, 즉 좁은 틈과 안쪽 공간은 칫솔만으로는 제대로 닦기 어렵습니다. 바로 그 사각지대에 세균이 쌓이고 염증이 시작됩니다. 2016년에 프랑스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치은염 환자 46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쪽은 칫솔과 치간 칫솔을 함께 사용하게 하고 다른 쪽은 칫솔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치간 칫솔을 사용한 그룹은 치아 사이 출혈이 36%에서 약 10%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반면 칫솔만 사용한 그룹은 처음 34.8%였던 출혈 수치가 3개월 후 37.6%로 거의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까지 보였습니다. 이 결과는 매우 분명합니다. 칫솔만으로는 치아 사이의 염증을 충분히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 한 번 치간 칫솔을 추가하는 것, 그 단순한 습관만으로도 출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한 번, 특히 저녁 양치 전에 30초에서 1분만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짧은 시간이 앞으로의 잇몸 건강을 지키고 당뇨 악화를 늦추며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고 인지기능 저하 예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전동 칫솔입니다. 일반 칫솔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실제로 올바른 방법으로 닦는다면 수동 칫솔도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올바른 방법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여러 연구를 종합한 메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동 칫솔을 사용한 경우 잇몸이 건강한 상태로 개선된 비율이 약 72%였던 반면 수동 칫솔을 사용한 경우는 약 21%에 불과했습니다. 약 3.4배의 차이가 난다는 의미입니다. 전동 칫솔은 일정한 속도와 균일한 압력으로 닦을 수 있기 때문에 손으로는 재현하기 어려운 효과를 제공합니다. 특히 손의 섬세한 움직임이 예전 같지 않은 중장년층에게는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정기적인 치과 관리입니다. 충치 치료나 치주염 치료를 받으셨더라도 적어도 한 계절에 한 번, 최소 1년에 한 번은 전문가의 점검과 검진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뢰도 높은 종합분석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치과 관리를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치아를 상실할 위험이 약 26% 낮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과는 아플 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치주염은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프고 나서 가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여 치석을 제거하고 초기 충치 여부를 확인하며 치주염 진행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전신 건강과 연결됩니다. 치주염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흡연과 당뇨입니다. 흡연은 잇몸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키고 면역 기능을 떨어뜨려 회복을 방해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양치를 해도 흡연을 지속하면 그 효과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치주염을 악화시키고 반대로 치주염은 다시 당뇨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동시에 구강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결국 잇몸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입안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염증을 줄이는 일입니다. 이미 치주염이 진행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진행을 늦추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직재생 치료와 같은 방법들도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늦었다고 단정짓지 마십시오. 가까운 치과를 방문하여 현재 잇몸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관리 방법을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상이 뚜렷해진 뒤에는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치주염은 단순히 치아에만 국한된 질환이 아닙니다. 당뇨의 악화, 심장질환 치매, 골다공증 폐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전신 만성염증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치은염 단계라면 충분히 회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출혈을 방치할 경우 약 30% 정도에서 상태가 악화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통증이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시점입니다. 세 번째로, 잇몸을 지키기 위한 4가지 핵심 방법입니다. 올바른 칫솔, 사용 치간 칫솔에 추가 전동 칫솔 활용, 정기적인 치과 관리, 그리고 전신 염증 조절까지 포함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치아는 우리 몸의 기반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80세, 90세가 되었을 때에도 자신의 치아로 원하는 음식을 씹어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편안함을 넘어 근육을 유지하고 영양을 섭취하며 삶의 즐거움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기반을 지키는데 거창한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밤에 양치할 때 치간 칫솔을 한 번 더 사용하는 것, 정기 검진 일정을 미리 잡아두는 것, 흡연을 하고 계시다면 조금씩 줄이거나 금연을 고려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이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변화가 10년 뒤, 20년 뒤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는 습관이나 오늘부터 시작해보고 싶은 변화 또는 새롭게 알게 된 점을 한 줄이라도 남겨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저는 진료 현장에서 만난 환자분들로부터 70대 이후의 삶에 대한 많은 지혜를 배워왔습니다.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사람과의 관계였고, 약을 더하는 것보다 불필요한 것을 줄이는 것이 더 큰 변화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아래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부전 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요즘은 세상에서 신부전 대유행 시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신부전 증상이라면 가슴이 아픈 것만 떠올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은 아주 큰 오해입니다. 사실 심장이 약해질 때 가장 먼저 이상 신호를 보내는 곳은 가슴이 아니라 바로 발입니다. 이를테면 요즘 저녁만 되면 신발이 답답하게 조이거나 양말 자국이 오래남아 잘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증상을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고 계셨다면 지금부터는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발에 나타나는 이 변화는 심장이 힘겹게 버티고 있다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고, 이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면 어느 날 갑자기 심한 호흡 곤란이 찾아와 구급차에 실려갔을 때는 폐에 물이 차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미리 알아차려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내과적인 관점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신부전의 전조 증상, 그 중에서도 발에 나타나는 신호만을 집중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심장이 말없이 보내는 발의 구조 요청을 이번 영상을 통해 꼭 정확히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호입니다. 오늘도 건강 예방 채널에서 아주 중요하고도 소중한 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심장이 약해질 때 발에 먼저 나타나는 신호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신부전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콩팥이 멈추는 병쯤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심장의 펌프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온몸에 필요한 혈액을 충분히 보내지 못하게 되는 상태를 뜻합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신부전 환자는 계속 늘고 있으며 신부전 대유행이라고 불릴 만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부전이 특히 무서운 이유는 초기에는 가슴 통증이나 숨참 같은 전형적인 심장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먼저 이상이 드러나는 부위는 바로 발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왜 심장 질환인데 발에 변화가 생기는지 몸의 구조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고 어떤 발의 이상이 위험 신호인지 구체적인 증상까지 세밀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 신부전을 예방하기 위해 평소 생활 속에서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 또 약해진 심장을 다시 회복시키는 심장 재활이라는 치료 방법까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 자신은 물론 소중한 가족의 심장 이상까지 빨리 알아차릴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왜 심장에 문제가 생겼는데도 가장 멀리 떨어진 발에서 먼저 이상 신호가 나타나는지 우리 몸의 구조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려면 심장을 욕조에 물을 끌어올리는 펌프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쉽습니다. 심장은 전신으로 혈액이라는 따뜻한 물을 밀어보내는 역할을 하고 온몸을 한 바퀴 돈 혈액은 다시 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되돌아옵니다. 평소처럼 이 펌프가 힘차게 잘 작동하면 혈액은 막힘없이 부드럽게 순환합니다. 그런데 신부전이 시작되어 펌프의 힘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위로 끌어올리는 힘이 떨어지면서 심장으로 돌아오던 혈액이 중간에서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울혈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혈액 정체는 몸의 어느 부위에서 가장 먼저 나타날까요? 바로 심장에서 가장 멀고 동시에 중력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곳, 즉 발입니다. 발 쪽에서 정체된 혈액은 더 이상 갈 곳을 찾지 못하고 그 안에 포함된 수분이 혈관벽을 따라 서서히 밖으로 스며나와 피부 아래에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종의 정체입니다. 다시 말해 발이 붓는다는 것은 단순한 피로의 문제가 아니라 심장의 펌프 기능이 약해지면서 물이 넘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몸이 말없이 보내는 긴급 구조 요청인 셈입니다. 물론 특히 여성분들처럼 평소에도 쉽게 붓는 체질을 가진 분들도 많기 때문에 단순히 발이 붓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일상에서 바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붓기가 위험한지, 어떤 발의 변화가 단순한 오래 서 있는 피로와 다른지, 그리고 신부전을 의심해야 하는 결정적인 신호가 무엇인지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발의 위험 신호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신부전 환자에게 나타나는 발의 신호, 그 첫 번째는 눌렀을 때 쉽게 돌아오지 않는 부종입니다. 이것은 신부전에서 매우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징후입니다. 예를 들어 발목이나 발등 부위를 손가락으로 약 5초에서 10초 정도 조금 힘을 주어 꾹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을 뗐을 때 눌린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고 피부가 금방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는 전문 용어로 함유성 부종이라고 불리는 신부전에서 흔히 보이는 위험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피로나 오래 서 있었을 때 생기는 부종은 물이 고인 정도의 가벼운 상태이기 때문에 피부의 탄력이 유지되어 눌렀다가 떼면 바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또한 림프 순환 장애나 갑상선 질환으로 인한 부종의 경우에는 점성이 높은 물질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눌러도 쉽게 들어가지 않는 비함유성 부종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부전에서의 부종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비교적 묽은 수분이 조직에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5초에서 10초 정도 눌렀을 때 복원되는 데 시간이 걸리며 자국이 또렷하게 남게 됩니다.
마치 저반발 베개를 눌렀을 때처럼 한동안 움푹 들어간 상태가 유지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처럼 신부전의 특징적인 함유성 부종은 특히 정강이뼈 위쪽이나 발등에서 확인하기가 수월하므로 목욕 후와 같이 몸이 이완된 상태에서 한 번씩 점검해 보시고 평소에도 가끔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러한 증상이 양쪽 발 모두에서 나타난다면 심장의 펌프 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순한 피로로 인한 붓기라고 넘기지 말고 반드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처럼 눈으로 확인하기 쉬운 함유성 부종이 분명하게 나타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판단이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할 것이 바로 체중입니다. 체중이 증가하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방이 늘어서 체중이 증가한 경우이고, 둘째는 운동이나 훈련을 통해 근육량이 늘어난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몸속에 수분이 쌓이면서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최근 들어 특별히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살이 찐 것 같다고 느끼셨다면 그것이 정말 지방일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원리처럼 신부전이 진행되면 몸 안에 서서히 물이 축적되기 시작하고 그 결과 체중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체중이 늘어나는 속도입니다. 만약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2kg, 3kg씩 체중이 늘어난다면 이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생활을 한다면 일주일 만에 지방이 2kg이나 늘어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는 몸이 마치 물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로 의학적으로는 체액 저류 상태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최근 들어 배가 나온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지방이 아니라 복강 안에 물이 차 있는 복수였던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체중 변화는 신부전을 의심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눌렀을 때 자국이 남는 부종과 함께 매일 체중을 측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생명을 지키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부전에서 나타나는 발의 변화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간대에 따라 증상이 달라지는 특징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또 어떤 신호들이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00세 인생 이야기 채널에서는 의료진이 평소 외래 진료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정확한 건강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해 두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또한 채널에서 다룬 내용을 정리한 건강 시리즈 도서도 많은 분들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신부전 환자의 발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증상은 발끝이 차가워지고 색이 창백해지거나 푸르게 변하는 변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부전은 심장의 펌프 기능이 약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기능이 떨어지면 전신으로 따뜻한 혈액을 보내는 힘도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 몸은 모든 장기를 동일하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시작합니다. 즉, 뇌와 심장, 그리고 신장처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장기로 가는 혈류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손발과 같은 말단 부위로 가는 혈류는 과감하게 줄여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의학적으로 말초 혈관 수축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특별히 추운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발끝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진다면 이는 몸이 말단을 희생하더라도 중요한 장기를 지키려는 생존 모드에 들어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혈액이 발끝까지 충분히 도달하지 못해 얼음처럼 차갑게 느껴질 수 있으며 상태가 더 진행되면
산소를 충분히 포함한 붉은 혈액이 공급되지 못해 피부색이 점점 창백해지거나 푸른빛 또는 보랏빛으로 변하는 경우도 나타납니다. 이를 청색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집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용이지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발의 엄지 발톱을 손가락으로 약 5초 정도 꾹 눌러 보십시오. 그러면 손톱이 하얗게 변할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손을 떼고 다시 원래의 분홍색으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확인해 보십시오. 정상이라면 2초 이내에 색이 돌아옵니다. 그러나 3초 이상 걸린다면 말초 혈류가 저하된 상태로 신부전이나 탈수 상태를 의심할 수 있는 신호입니다. 이 검사는 모세혈관 재충만 시간이라고 불리며 실제로 응급 의료 현장에서도 환자의 상태를 빠르게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양쪽이 아니라 한쪽 발만 유독 차갑거나 색이 나쁘다면 이는 단순히 심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리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말초동맥 질환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심장 문제가 아니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질환은 심할 경우 다리 절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단순한 냉증이라고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일반적인 냉증은 따뜻하게 하면 금방 회복되거나 계절에 따라 변화가 있지만 신부전으로 인한 냉감은 따뜻하게 해도 쉽게 좋아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부종이나 체중 증가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발끝의 온도와 색 변화 역시 꼭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신부전 환자의 발신호.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밤이 되면 더욱 뚜렷해지는 양말 자국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시간대입니다. 신부전으로 인한 부종은 단순히 붓는 것이 아니라 특히 오후에서 밤으로 갈수록 점점 심해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아침에는 비교적 괜찮다가도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움직이면서 중력의 영향을 받게 되면 수분이 점점 발 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 결과 저녁이 되면 신발이 꽉 끼고 답답해지거나 양말을 벗었을 때 고무줄 자국이 깊게 남아 쉽게 사라지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밤에 반드시 주의해야 할 또 하나의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잠들었을 때 느끼는 숨 가쁨입니다. 이것은 발의 부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낮 동안 발에 쌓여있던 많은 수분이 밤에 누워서 잠을 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에서 벗어나면서 그 수분이 다시 위쪽, 즉 상체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수분이 폐로 몰리게 되면 폐에 물이 차는 상태가 되고 그 결과 마치 물에 잠긴 것처럼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을 발작성 야간호흡 곤란이라고 하며 신부전에서 매우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잠든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숨이 차서 깨어나거나 몸을 일으켜 앉으면 조금 편해지는 느낌이 있다면 이는 신부전이 상당히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반드시 순환기내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숨가쁨은 밤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낮 동안 특정한 동작을 할 때에도 나타날 수 있으며 이 역시 신부전의 중요한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하는 행동, 예를 들어 신발끈을 묶거나 신발을 신기 위해 몸을 앞으로 숙이는 자세에서 숨이 차고 답답함을 느낀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신부전이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며 의학적으로는 굴곡 호흡 곤란이라고 불립니다. 이 동작들은 누구나 평소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는 행동이지만 몸을 숙이는 순간 복부가 압박되면서 혈액이 심장 쪽으로 더 쉽게 몰리게 됩니다.
건강한 심장을 가진 사람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미 기능이 약해진 심장에게는 이 갑작스러운 혈액 증가가 부담이 되어 호흡 곤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체중이 늘어서 숨이 차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심장의 문제에서 비롯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몸을 숙였을 때 느껴지는 숨 가쁨이라는 이 작은 변화 역시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들으시고 나서 자신의 발을 한번 살펴보니 조금 걱정이 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신부전은 초기에 발견하고 올바른 관리를 시작하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셔야 할 심장을 지키는 습관은 단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바로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익숙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우리 몸은 그 농도를 낮추기 위해 자연스럽게 수분을 더 끌어들이게 됩니다. 결국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몸이 스스로 물을 가두는 상태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라면 국물을 끝까지 다 드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간장이나 소스를 습관처럼 많이 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김치나 가공된 반찬을 매일 반복해서 드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염분 섭취가 늘어나기 쉬운 지점입니다. 이 습관들만 조금 줄여도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실천하실 것은 국물은 남기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체중 측정입니다. 이것은 심장의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매일 무엇을 측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혈압입니다. 그렇다면 신부전이 있는 분들은 매일 어떤 수치를 확인해야 할까요? 바로 체중입니다. 매일 아침 화장실을 다녀온 후 식사 전에 체중을 재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전날보다 1kg 이상 늘지 않았는지, 일주일 사이에 2kg 이상 증가하지 않았는지를 간단하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기억하신다면 이것이 지방이 아니라 몸속에 쌓인 수분 때문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체중계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신부전 신호 확인 도구입니다. 꼭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발의 변화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지만 신부전은 순환기내과에서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질환입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한 붓기겠지 하고 방치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식습관이나 체중 관리처럼 비교적 익숙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낯설지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새로운 개념, 그리고 새로운 치료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장 재활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심장이 좋지 않으는데 운동을 해도 되는 것인지, 오히려 쉬어야 하는 것 아닌지,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의 의학에서는 심장 질환이 있는 환자는 무조건 안정이 최선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한심장학회와 국내 여러 임상 연구 결과를 통해 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적절하게 설계된 운동이야말로 약해진 심장과 전신 기능을 회복시키는 핵심 치료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되면 근육량이 줄어들고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심장 기능도 더 약해지고 결국
신부전이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이 질환에 대비해 심장재활이라는 개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심장재활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무작정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여러 전문가가 함께 팀을 이루어 환자의 심장 상태를 정확히 평가한 뒤 어디까지가 안전한 범위인지 세밀하게 판단하면서 진행하는 체계적인 치료입니다. 무조건 많이 움직인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강도와 빈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순환기내과 전문의는 마치 약 처방을 하듯이 운동의 종류와 강도 횟수를 정해주는 맞춤형 운동 처방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권장된 심박수와 혈압 범위를 기준으로 고정식 자전거여 운동이나 걷기 운동과 같은 유산소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너무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약간 숨이 찰 정도의 강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꾸준히 이어가면 심장의 펌프 기능이 점차 회복되고 같은 움직임을 해도 숨이 덜 차게 되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 재활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하체 근육 강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혈액을 위로 끌어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리 근력이 충분해지면 정체되었던 혈액이 심장으로 더 잘 돌아가게 되어 부종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염분 섭취 조절, 약 복용 방법, 체중 관리 등 생활 습관 전반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심장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하나의 학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심장 재활의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심장 재활을 받지 않은 환자에 비해 참여한 환자는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과 사망 위험이 약 30%에서 40%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물치료 못지않은 효과를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도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서울이나 부산과 같은 대도시뿐 아니라 지역 병원에서도 순환기내과를 통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운동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병원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집에서 온라인으로 지도받으며 진행하는 재활 프로그램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심장이 약하니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집에만 머무르는 경우가 많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심부전을 예방하고 이미 약해진 심장을 다시 살리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만약 본인이 심부전 진단을 받았거나 가족 중에 해당되는 분이 계시다면 주치의에게 심장 재활이 가능한지 한번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앞으로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발은 흔히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지만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심장의 상태를 우리에게 조용히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신호창구입니다. 오늘 저녁 목욕을 하실 때나 양말을 벗는 순간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의 발을 천천히 바라보고 직접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혹시라도 위험한 신호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만약 주변에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중에서 발이 자주 붓거나 숨이 쉽게 차는 증상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한번 순환기내과에 가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생명을 지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눌렀을 때 자국이 오래 남는 발의 부종,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체중 발끝의 온도와 색의 변화, 저녁이 되면 더 심해지는 양말 자국과 호흡 곤란, 그리고 몸을 숙였을 때 느껴지는
숨 가쁨까지 이러한 신호들은 모두 신부전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전달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심장을 지키고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는데 작은 계기가 된다면 의료인으로서 이보다 더 큰 보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이 외에도 다양한 질환의 초기 신호와 예방법에 대해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도 꼭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요한 장례식장 제단 위에는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는 한 남성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박철수, 지난해 71살이었다. 조문객들은 조용히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한 남자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김영수 72살이었다. 장례 절차가 끝난 뒤에도 그는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한쪽 구석에서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김영수는 자신보다 1살 어린 오랜 친구를 떠나보낸 것이었다. 고인의 아내인 박영희가 조용히 김영수에게 다가왔다. 김영수 씨,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철수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갑작스러웠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침에 평소처럼 일어나 산책을 다녀온 뒤 집에 들어오다가 현관에서 쓰러졌고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그분은 건강에 많이 신경 쓰던 분이었는데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빠짐없이 산책을 하셨잖아요. 박영희는 눈가를 훔치며 그 자리를 떠났다. 김영수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건강을 그렇게 챙기던 사람이었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긴 걸까? 그 말이 김영수의 가슴속에 계속 맴돌고 있었다.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도 김영수의 머릿속에는 박철수의 얼굴이 지워지지 않고 계속 맴돌고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함께해온 친구. 나이 71살로 자신보다 1살 어린 사람이었다. 김영수는 문득 걸음을 멈췄다. 설마. 그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아내 이순자가 맞이했다. 다녀오셨어요. 박철수 씨 장례식은 어땠어요? 아침에 산책을 나가려다 쓰러졌다고 하더라. 박철수 씨면 당신이랑 나이 비슷하지 않아요. 1살 아래야. 이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거실로 들어간 김영수는 소파에 몸을 나대려 앉았다. 당신도 조심해야 해요. 나는 괜찮아. 그런데 박철수 씨도 건강에 신경 쓰던 사람이었다면서요. 그 사람은 술도 마시고 담배도 했어. 하지만 나는 아니야. 그래서 나는 괜찮아. 이순자는 무언가 더 말하고 싶은 표정을 지었지만 끝내 입을 다물었다.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이어온 아침 습관, 그것은 김영수에게 건강의 증거이자 자부심이었다. 그 순간들이 오히려 자신의 몸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때의 김영수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만약 여러분께서 건강을 지키고 몸의 활력을 유지하며 노년에도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곳에서는 그동안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작지만 중요한 습관들을 하나씩 발견하며 매일 조금씩 더 건강해지는 방법을 함께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2달이 흐른 어느 날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 침실에서 알람 소리가 울려 퍼졌다. 김영수는 눈을 번쩍 뜨자마자 반사적으로 상체를 일으키고 이불을 걷어차듯 밀어내며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람이 울리면 즉시 일어난다. 그것이 그가 수십 년 동안 지켜온 아침의 규칙이었다. 젊은 시절 영업부장으로 현장을 누비며 일하던 때부터 이어진 습관이었다. 머뭇거릴 시간 따위는 없다고 그는 늘 믿어왔다. 아침에 눈을 뜨면 곧장 부엌으로 향하는 것, 그것이 하루를 제대로 시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김영수는
냉장고 문을 열고 생수병을 꺼냈다. 차갑게 식은 물을 컵에 따르자 유리잔 표면에 물방울이 맺혔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 물을 단숨에 들이켰다. 가장 차가운 물 한 잔, 그것이 몸을 깨우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그는 오랫동안 확신해왔다. 물을 다 마신 뒤에는 곧바로 세면대로 향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고 나자 정신이 또렷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준비를 마치자마자 그는 곧장 산책을 나설 생각이었다.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뒤에서 이순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침 식사라도 하고 나가요. 간단하게 주먹밥이라도 만들어 줄게요. 그러나 김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공복 상태가 지방을 더 잘 태운다고 텔레비전에서 전문가가 말했다며 괜찮다고 답했다. 오늘은 날씨도 춥고 하니까 조심해요. 금방 다녀올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하자 이순자는 조용히 목도리를 내밀었다. 그래도 이거라도 하고 가요. 하지만 그는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동네 한 바퀴 도는 건데 괜찮다며 목도리를 받지 않고 그대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밖은 아직 어둑했고 겨울 새벽의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다. 입김이 희게 흩어지는 골목길을 따라 김영수는 늘 걷던 익숙한 길을 말없이 걸어갔다. 머릿속에는 얼마 전 세상을 떠난 박철수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결국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렇게 된 거겠지. 나처럼 매일 철저하게 관리했으면 저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 순간 김영수의 시야 가장자리가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다리가 무겁게 가라앉고 머리가 멍해졌다. 이상하네. 단순한 잠 부족인가. 그렇게 생각하며 몇 걸음 더 내디딘 순간 강한 어지럼이 김영수를 덮쳤다. 그는 가까운 전봇대를 붙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다. 심장이 거칠게 요동치며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시야가 일그러지듯 흔들렸다. 이게 대체 뭐지? 무릎이 떨리고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 순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장면이 있었다. 집안에서 웃고 있던 박철수의 얼굴. 현관 앞에서 쓰러져 있었고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그 말. 설마 내가... 그때 김영수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이 맴돌았다. 왜지? 나는 건강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믿었는데, 나는 박철수와는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간신히 몸을 끌듯이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다. 문을 여는 순간 이순자가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다. 당신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요? 김영수는 숨을 고르며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야. 어지러웠다고요. 괜찮은 거 맞아요. 이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불안하게 떨렸다. 김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금방 괜찮아졌어. 그래도 병원은 가봐야 해요. 이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그는 손을 내저었다. 과장이야. 그냥 잠을 덜 자서 그런 거겠지. 그때 이순자의 목소리가 한층 더 강해졌다. 박철수 씨도 그렇게 괜찮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 말에 김영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흐른 뒤 이순자가 조용히 말했다. 부탁이에요. 나를 위해서라도 병원에 가요. 김영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 진료실 김영수는 의자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흰 가운을 입은 김도현 교수가 앉아 있었다. 순환기내과 전문의인 그는 검사 결과지를 천천히 넘기며 입을 열었다. 김영수 씨, 이번에 나타난 증상은 일과성 뇌허혈, 발작 흔히 TIA라고 부르는 상태입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부족해지면서
발생하는 발작입니다. 이번에는 증상이 짧은 시간 안에 사라졌지만 이것은 뇌졸중의 전조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영수는 순간 숨을 삼켰다. 김도현 교수는 말을 이어갔다. 여러 임상 자료에 따르면 TIA를 경험한 환자의 약 15%에서 20%가 90일 이내에 뇌졸중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중 절반은 48시간 안에 발생합니다. 김영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우자분이 병원에 데려오지 않았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영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서서히 사라졌다. 김도현 교수는 시선을 들어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김영수 씨, 오늘 아침에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몇 시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김영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답했다. 새벽 5시에 알람이 울리자마자 바로 일어났습니다. 평소와 똑같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도현 교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다. 김영수 씨, 그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수면 중에는 혈압이 낮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을 일으키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젊은 사람은 이 변화를 버틸 수 있지만 65세를 넘으면 혈관이 탄력을 잃어 이런 급격한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영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했다. 하지만 저는 40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자 김도현 교수는 조용히 답했다. 그렇다면 40년 동안 매일 조금씩 혈관에 부담을 주어왔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에 김영수는 말을 잃었다. 실제로 65세 이상에서 기상 직후 바로 일어나는 습관은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어지럼이나 낙상 위험을 높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이른 아침은 하루 중 가장 위험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영수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김도현 교수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말고 먼저 이불 속에서 약 5분 정도 천천히 몸을 움직이십시오. 팔다리를 가볍게 펴고 깊게 호흡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서서히 안정되면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설명을 듣는 동안 김영수는 말없이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김도현 교수는 다시 차분히 물었다. 일어나신 뒤에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김영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냉장고에서 차가운 물을 꺼내서 마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김도현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 차가운 물을 마시면 위장과 장기가 갑자기 식으면서 혈류가 둔해집니다. 천이 떨어지면 혈압 역시 불안정해지고 그로 인해 심장에는 예상보다 큰 부담이 가해지게 됩니다. 김영수는 당황한 듯 말했다. 저는 그게 몸을 깨우는 데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김도현 교수는 조용히 답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심장도 함께 놀라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마셔야 합니까? 김영수의 질문에 김도현 교수는 명확하게 말했다. 아침에는 약 50도에서 6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적절합니다. 이 온도의 물은 몸을 안쪽부터 서서히 드면서 수분을 보충해 줍니다. 갑작스러운 자극 없이 혈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설명을 듣는 순간 김영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40년 동안 건강을 위해 옳다고 믿어왔던 행동이 오히려 몸을 해치고 있었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도현 교수는 이어서 물었다. 그 다음에는 산책을 나가셨겠지요. 아침 식사는 하셨습니까?
김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 않았습니다. 공복 상태가 지방연소에 더 좋다고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김도현 교수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것이 세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상황을 악화시킨 마지막 원인도 아마 그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혈당은 하루 중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바로 운동을 하면 뇌와 심장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게다가 겨울철 차가운 공기로 인해 혈관이 이미 수축된 상태에서 운동까지 더해지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김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지금까지 건강을 위해 살아왔다고 믿었는데 그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잠시 말을 멈췄던 김도현 교수는 다시 입을 열었다. 김영수 씨,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며칠 전 돌아가신 박철수 씨도 제 환자였습니다. 그분께도 똑같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다며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영수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김도현 교수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 김영수 씨는 박철수 씨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선택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실지는 전적으로 김영수 씨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집 거실에서 김영수와 이순자는 서로 마주 앉아 있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흐르지 않는 긴 침묵이 이어졌다. 결국 김영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해. 당신이 조심하라고 했을 때 나는 괜찮다고만 했어. 박철수와 똑같았는데도 말이야. 40년 동안 나는 내가 옳다고 믿어왔어. 그런데 돌이켜보니 내 몸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뿐이었어. 이순자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김영수의 손을 감싸 쥐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다. 오늘 알게 된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일부터 바꾸면 돼요. 김영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내일 아침부터 바꿔보겠어. 다음 날 아침 알람 시계가 평소처럼 울렸다. 김영수는 눈을 떴다. 그러나 오늘은 곧바로 일어나지 않았다. 먼저 이불 속에서 천천히 손을 쥐었다가 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하였다. 몸을 서서히 깨우듯 움직이며 혈압이 천천히 올라가도록 시간을 두었다. 잠시 후 그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어지러움은 느껴지지 않았다. 괜찮다. 부엌으로 나가자 이순자가 이미 준비해둔 물이 보였다. 김영수는 따뜻한 물을 받아들고 천천히 한 모금씩 입에 머금었다. 온기가 몸속으로 스며들듯 퍼져나갔다. 식탁 위에는 작은 주먹밥 하나와 바나나 한 개가 놓여 있었다. 김영수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거 먹고 나갈게. 40년 동안 아침도 안 먹고 나갔던 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참 어리석었네. 이순자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부터 바꾸면 되는 거죠.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박철수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제대로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의 아침 습관은 정말로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김영수 씨, 나이 72살. 40년 동안 믿어왔던 아침 습관이 사실은 자신의 몸을 조금씩 약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습관은 눈을 뜨자마자 바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면 중에는 혈압이 낮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갑자기 몸을 일으키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뇌와 심장에 큰 부담이 가해집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이런 변화가 반복될수록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눈을 뜬 뒤 바로 일어나지 말고 이불 속에서 약 5분 동안 천천히 몸을 움직이십시오. 팔다리를 가볍게 펴고 깊게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혈압은 자연스럽게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습관은 아침에 가장 먼저 차가운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차가운 물이 위장으로 들어가면 장기가 급격히 식으면서 혈류가 둔해집니다. 천이 떨어지면 면역 기능도 약해지고 혈압 역시 불안정해집니다. 아침에는 약 50도에서 6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을 안쪽부터 부드럽게 드면서 수분을 보충해 주기 때문에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습관은 공복 상태로 바로 산책을 나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뜬 직후의 혈당은 하루 중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 이때 운동을 하면 뇌와 심장에 필요한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산책을 나가기 전 가볍게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작은 주먹밥 하나 혹은 바나나 한 개만으로도 혈당을 안정시키고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습관 하나가 어떤 날에는 생명을 지켜주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부르기도 합니다. 박철수 씨는 끝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김영수 씨는 지금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일 아침부터 단 한 가지라도 바꿔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단 하루라도 더 길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